야, 근데 이거 뭐 범인 찾아내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찾아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당연히 수사를 하고요. 그 사건이 발생했으니 이제 옆집에부터 가장 먼저 탐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옆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까 건축 노동 일을 하는 아버지와 아들 둘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큰아들은 직장이 없이 혼자 집에서 주로 있었고, 둘째 아들은 이제 밤에 주점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 당일날 그렇다면 사건이 발생하던 당일날 집에 누가 있었느냐 했더니 아버지와 이제 동생은 일을 하러 나갔고, 네. 큰아들만 집에 있었던 거죠. 집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을 합니다. 이 진술이, 큰아들의 진술이 뭐냐면 당일날 사실은 내가 무서워서 말을 못했지만 밤늦게 PC방을 가려고 가다 보니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왜 문이 열려 있는가 문을 열고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고 그 위에 하얀 밀가루 같은 것이 뿌려져 있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죠. 자세하네요. 예. 20대 초반이었었는데 당시에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자기는 그냥 의심받을까 봐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되게 수상하네요. 그렇죠. 경찰이 이제 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시신에서 발견된 그 밀가루가 네. 큰아들의 집 입구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미세량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해요.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서 내가 봤다니까. 갔었다. 그리고 너무 놀라서 밟고 나온 것 같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건 사실 정황은 굉장히 의심이 이제 짙어지긴 하지만 이 증거로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되죠. 실제 무서워서 나왔나 보다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뭐 입증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럼 일단 경찰이 의심이 되면 약간 물증을 찾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이 집에 압수수색을 시작을 합니다. 압수수색을 시작을 하고 나서 발견한 게 뭐냐면 큰아들이 사용하는 책상, 서랍 속에서 검정색 장갑을 하나 발견하는데 이 장갑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들을 체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진술을 하면서 부인했냐면 다시 내가 생각을 해보니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내가 손으로 흔들어 봤다는 거죠. 말도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근데 이거요 굉장히 수사에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법정에서 사실 인정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 정황만 가지고 체포해서 정말 자백을 받아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수사팀에서 요청을 합니다.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성향 파악을 위한 프로파일링 분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투입이 되어가지고 1차로는 이제 동생을 만났어요. 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런 일을 할 만큼 배포가 큰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고 평소에도 불안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좀 더 의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를 이제 출감을 해서 면담을 하는데 이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유치장에서. 그 추울 때가 아니었었는데 다 채워서. 예, 자크를 목에까지 올리고 유심히 저를 보더니 혹시 영안실을 갔다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어디서 썩는 냄새가 난다. 시신의 냄새가 난다. 자, 이 약간의 어떤 이 망상과 관련된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불안이 굉장히 높은 어떤 망상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것을 물어봤어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느냐. 5살 정도 될 때 이제 그 생모가 가출을 하면서 할머니 조모한테 이제 맡겨져서 생활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부모와 이제 그 애정 관계가 이제 상실이 되면서 이 범인이 불안도가 훨씬 높아지는데 영향을 많이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공격성 그리고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강박적인 성향이니까 다 정리해놓고 간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수사팀에 이제 전달을 하고요. 아주 경험이 많은 그 수사팀장하고 수사위원들이 이제 신문을 해서 이제 자백을 결국 받아냅니다. 전남 나주에서 있었던 드들강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드들강 사건. 네.
장기 미제 사건이었죠. 지난 2001년 전남 나주의 드들강 강가에서 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지난 2001년 2월 당시 여고생이었던 17살 A양은 나주 드들강변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17살 먹은 어린 여학생이 네. 고3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전남 나주 드들강이라는 하천에서 수중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문제는 발견 당시 보면은 옷이 다 벗겨져 있고, 그다음에 유리품도 없어요. 옷가지도 없고, 또 엄마가 사주셨던 반지, 꼭 끼고 다녔던 반지, 금품이 또 없어졌고, 전날 핸드폰도 없어진 상태가 되고, 또 그 발견된 장소가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결국은 타살인데 유일한 단서는 이제 시신입니다. 사인과 여러 가지 감정으로 채취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되죠. 우선은 외표 상황에 보여졌던 것은 옷이 벗겨진 채로 여학생이 발견된 거기 때문에 성 관련 강력 사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폭행 과정 중에서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어떤 저항이나 반항, 억압 손상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 손목이나 이런 쪽에 피하 출혈이 있고 그럼 제압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목 졸리는 적, 그다음에 가슴에 압박근 같은 게 있고, 좌측 측두부나 후두부에도 뭔가 부딪히는 적이 있어요. 이게 폭행일 수도 있고 사망하는 과정이 부딪힌 것일 수도 있고. 이제 두드러진 것은 얼굴이 뻘개요. 이걸 이제 법의학적으로는 안면 우려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목을 조르면 안면 우려이 나타나는데 중간에 풀어버리면 또 싹 사라져요. 근데 이게 시체에서 계속적으로 안면 우려이 있다는 것은 사망할 때까지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경부압박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어요. 문제는 물속에서 발견됐으니까 피해자가 과연 물에 들어갔을 당시 생존한 상태였을까 사후였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물을 마시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물을 먹고 뿜고 하는 과정에서 기도에서 경련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포말이라고 하는데 작은 거품 덩어리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들어갔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법의학적으로는. 또 하나는 물을 먹게 되면 이게 기도로 들어와서 폐를 통해서 전신순환을 거쳐요.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그럼 물속에서는 부유 미생물이라는 플랑크톤이라는 게 서식하거든요.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플랑크톤이 노출되지 않은 다른 원격 장기, 콩팥에서도 플랑크톤이 검출이 돼요. 네. 그러면 물에 들어가서 숨을 쉬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물속에서 목이 졸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경부압박 질사지만 익사의 기전도 개입이 됐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 관련 사망이 의심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채취해서 DNA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DNA가 나오면 사건이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실은. 왜냐하면 그렇죠. 네. 같은 사람만 찾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주변인들, 동네 사람들, 또 그 강변 근처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DNA를 대조하게 되죠. 한 200명 정도. 근데 거기서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미제 사건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딱 DNA가 나왔는데 거기에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렇죠. 완전히 미국에 못 빠지는 푸는 거네.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던 참에 이제 한 10년 정도 흘러가지고 10년이 지났어요. 예. 그래서 어디에서 찾게 되냐면 우리가 2010년도에 DNA법이라는 게 있어요. 강간, 살인, 방화 이런 사람들의 강력범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소자나 뭐 전과자들에 대한 DNA를 다 데이터를 하는 와중에 2012년도에 목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의 DNA가 그 당시 확보했던 DNA 파일과 동일하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10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채취한 DNA가 둘의 관계성을 누가 이렇게 대조해 보는 건 그게 이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보인 DNA 파일을 갖고 있어요, 데이터를. 네. 그러고 이제 다시 강력범을 넣으면서 계속 대조를 합니다. 아, 서로 이렇게 자동으로 대조하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요. 일치군이 딱. 네, 네. 그래서 딱 나오게 된 거죠. 완전 범죄를 꿈꿨던 어느 교활한 악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 사건 이름은 제일 유명한 사건 이름을 따가지고 수원 주차장 살인 사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범인은 김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김 씨가 이제 제일 처음에 저지르는 사건은 2001년에 있었어요. 2001년에
아내를 목을 졸라가지고 기절을 시키고 차 안에 둔 채로 그 차에 불을 질렀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잡혀서 살인죄 그리고 뭐 사체 손괴 이렇게 해가지고 12년을 복역을 합니다. 2013년에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했으면 이제 좀 뉘우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어떤 대부업 사무실을 하는 두 사람을 알게 되고 박 씨, 유 씨라고 할게요. 박 씨는 남자, 유 씨는 여자입니다. 이 셋이서 또 나쁜 일을 꾸밉니다. 무슨 나쁜 일을 꾸미냐면 사설 경마장을 한번 차려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4년에 그래서 이 사설 경마장을 열어요. 그리고 이 박 씨랑 유 씨한테 김 씨가 투자를 해요. 이게 다 본인 말이긴 한데 합해서 투자한 돈이 2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김 씨가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수익이 자기한테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 씨 오피스텔을 찾아갑니다. 여기 이제 왜 수익이 안 나냐, 왜 나한테 수익을 안 주냐. 만약에 사설 경마장이 수익이 그만큼 나지 않으면 그냥 내 돈 돌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박 씨랑 티격태격 말싸움을 벌입니다. 말싸움을 벌이다가 이제 감정이 격해지죠. 몸싸움이 됩니다. 김 씨의 옆에 아령이 있었는데 그걸 마구 내리쳐가지고 결국에는 박 씨를 살해합니다. 다음 날 결국에는 강원도 야산에 이 박 씨 차를 타고 가가지고 안매장을 하기까지 해요. 그 다음에 김 씨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박 씨 신분증을 가지고 선불폰을 만들어요. 박 씨 명의로. 그리고 그 선불폰으로 박 씨의 누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누나 나 사업 어려워가지고 좀 도망 좀 가야겠어. 외국으로 나 도망간다. 이러고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안매장 연락이 안 될 것이다 이러면서. 예, 그렇죠. 심지어 안매장을 하기 전에 김 씨가 박 씨 집에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박 씨 누나가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그때 김 씨는 되게 태연하게 박 씨 누나한테 당신 동생이 지금 내 돈 가지고 튀어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이러고 따져요. 그러니까 박 씨 누나는 자기 동생을 살해한 그 김 씨한테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도망간다니. 네. 갔다니. 나중에 정말 황당한 거는 이 김 씨는 나중에 박 씨 가족 집을 또 몇 번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당신 동생은 아직도 한국 안 왔는데 내 돈 어떻게 할 거냐 이래가지고 돈을 꽤 받아가기도 해요. 네, 정말 뻔뻔하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그 박 씨 명의로 개설한 선불폰 이걸 가지고 박 씨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랑 사설 경마장을 같이 운영하던 유 씨한테도 문자를 보냅니다. 살아있는 척, 도피 중인 척 하면서. 그래서 박 씨 가족은 그 박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실종 신고도 안 했어요. 어딘가 숨어 있구나. 네, 이렇게 2년이 지나갑니다. 굉장히 보통 거는 좌불안석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냅니까 김 씨가 그래서? 원래 그 셋이서 사설 경마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박 씨가 사망했으니까 김 씨랑 유 씨랑 둘이서 경마장을 하게 됐죠.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게임장도 열었어요. 둘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또 김 씨가 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수익 배분을 난 좀 더 받고 싶다. 유 씨한테도 이제 슬슬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 씨를 방에 불러내는데 박 씨 휴대폰으로 불러내요. 수원의 어떤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말 앞에 이렇게 불러내니까 아마 그 유 씨는 그 2년 전에 도망간 박 씨가를 이제 오랜만에 만나겠네 하면서 왔겠죠. 나왔는데 그 지하 주차장에서 있던 거는 이제 김 씨가 나오고 유 씨가 타고 있던 차에 김 씨가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말썽을 하다가 김 씨가 유 씨를 목을 졸라가지고 살해를 합니다. 되게 좀 악마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대담한 게 뭐냐면 그래도 박 씨는 이 살해를 한 다음에 안매장을 했잖아요. 네. 이제는 뭐 안매장도 약간 좀 성가시다? 그냥 유 씨를 트렁크도 아니고 뒷좌석에 눕히고 그 위에 티슈 한 장 올리고 그때 밤이었는데 수원에서 두 번째로 큰 공영 주차장에 갑니다. 야외 주차장이에요. 네. 그 날이 이제 일요일 밤이었거든요. 이 주차장은 주말에 쉬어요. 그리고 CCTV도 별로 많이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주차장이었어요. 거기에 그 차를 몰고 갑니다. 가서 그날 맑은 날이었거든요. 차에서 내릴 때는 우산을 펴고 내려요.
얼굴 가리는 용도로. 새벽 1시에 또 그 박 씨 선불폰으로 자기가 알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내용이 형님 제가 같이 일하던 여자를 죽였어요. 지금 그 시신을 수원의 무슨 공영 주차장에 차에 뒀는데 차 번호가 이거예요. 형님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면 제가 한 달 내에 자수하겠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박 씨라고 생각을 하죠. 최근에 모습이 안 보였던 그 박 씨. 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놀래가지고 아침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 수원 공영 주차장에 갔더니 그 번호 차가 있어요. 봤더니 이제 어느 여인이 뒷좌석에 누워 있고 얼굴에는 티슈가 덮여 있고 목 절려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상태로 사망을 했죠.